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3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만용을 부렸습니다. 죽음으로써 속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만용을 부렸습니다. 죽음으로써 속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좀 비난했어요. 발끈해서 또 한동훈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한동훈의 페이스북 글을 보여드립니다.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이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뜨거웠던 4월 5,9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들이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했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실망하시고 기운이 빠지실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힘을 내시죠. 결국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한동훈 씨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기자 생활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기사를 작성하는 법을 한 4년, 5년 가깝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해 왔습니다. 한동훈 씨의 글을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대부분이에요. 희한하죠? 이분은 검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러면 논고를 필 때, 누구를 기소할 때 딱 일목요연해야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증거는 뭡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데, 한동훈이 글을 읽고 저는 도대체 한동훈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한동훈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손석희의 글과 매우 유사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석희가 쓴 글, 손석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한 그 글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그 누군가에게 향하는 그 누군가의 글인지를 모르는 그 누군가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손석희가 글 쓴 글 중에 그 누군가가 한 10여 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글에 주어도 목적어도 없어요. 지금 한동훈이 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한동훈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검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지? 그래서 제가 좀 한동훈의 페이스북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을 보면, 한동훈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 더욱더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대개 제 페이스북을 보면 제가 올린 영상이 있고, 또 저와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 올린 글이 있고, 또 저를 비난하는 그 사람이 올린 글이 있어요. 그러나 주제는 일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이는 일관되어 있지 않아요.
뭐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걸 갖다 놨고 외국 모두 갖다 놨고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구나.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목표의식이 정확히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일을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한동훈 씨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세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요 글라하에 한해서 한동훈이가 그제 올린 글은 JTBC의 손석희의 글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의 글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님의 한동훈 비판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한동훈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후에 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다.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저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나는 한동훈, 홍준표, 이건 이제 신평 변호사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는 겁니다. 나는 한동훈, 홍준표 두 사람 모두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으로 본다. 누차 말하지만 한동훈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원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범위에서 보장하는 당무 관여의 권한을 거부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시종일관 당무를 독점했다. 이는 엄연한 당헌 위반이다.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개인 간의 배신이 무엇이 중요하냐? 대통령이 잘못하면 당연히 그 시정을 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적 신의에 어긋난 일을 하더라도 그는 훌륭한 공직자요 공인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당원이면 반드시 따라하는 규정인 당헌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정당의 조직이나 활동이 민주적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정당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시종일관 당무를 독점하였다. 예를 들면 경선을 거친 도태우를 낙마시킨다든가 그거 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5.18 기사가 실린 신문을 돌렸다는 이유로 인천시 의회 의장을 잘랐다든가 아주 안하무인 헌법도 없어. 한동훈이 머릿속에는 헌법을 완전히 자기 발밑에 놓고 놀고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 당원 당규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계속 신평 변호사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이 엄연한 규범 위반의 실체를 가리고 대통령에 맞선 자신의 행위를 인간적 배신행위라고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한다면 유치하고 비겁한 별명이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취약해서 말하자면 한동훈이 자신 능력에 대해 가진 과신이다. 인생을 좌절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여 범죄자라고 매도하며 자신은 그런 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 초반을 잘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선거판을 극적으로 요동쳤다. 조국은 너희들 쫄았제 고마 치아라마 와 같은 대중의 파토스를 직접 자극하는 언변으로 구사하며 폭풍처럼 선거판을 몰아붙였다. 마이크 하나 사용할 수 없었어도 그가 만들어낸 간결하고 절실한 메시지는 대중의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야당은 두 사람 위에도 김부겸, 이해찬이라는 상임 공동위원장, 그리고 이탄희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등이 분담하여 전국을 돌았다. 그러나 한동훈은 당내의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전국 유세의 마이크를 독점했다. 그것은 그가 시종일관 고집한 당무 독점에 따른 발현이었다. 한동훈은 대중연설이 기본조차 모른다. 그는 자신의 말을 대중의 머리에 닿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대중연설은 그런 것이 아니다. 대중의 가슴에 와 닿아야 한다. 그래서 그 연설을 들으면 그때 당시에는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을 했지? 라고 잃어버린다. 선거 전날 서울
저녁, 선거 전날 저녁 서울 마포갑 같은 장소에서 나와 그와 함께 지원 연설을 했다. 두 연설을 한번 비교해보라. 그가 한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그의 연설이 대중성에 치중하는 점 외에도 그의 연설이 논리성에 치중하는 점 외에도 말을 뚝뚝뚝 끊는 듯한 스타카토 화법, 빈약한 어휘 구사력 같은 것도 큰 문제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에서 조국과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 어른과 아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는 이를 알아차렸어야 한다. 그러나 당내에 다른 가용 자원을 동원한다든지 하여 마이크의 다양성을 확보했었어야 한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야말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혼자서 선거판을 누비고 돌아다녔다. 이제 변명은 그만하자. 자신의 잘못에 맞는 책임을 지자. 그것이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이고 보수를 살리는 길이다.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은 나오지 않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다 라고 한 심평 변호사의 아주 신랄한 비판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병태 교수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병태 교수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병태 교수의 견해도 들어볼 만합니다. 정당의 선거 패배를 개인의 패배로 치부하는 이런 과대망상증, 어이가 없다. 그래서 귀하 개인이 패배라면 책임감 있는 정치 지도자냐? 그 패배가 국민의 삶과 나라에 얼마나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데, 진심으로 본인 개인에 의한 패배면 정치에는 다시는 얼짱거리지 않겠다라고 말해야 한다. 정당의 패배를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기를 반복하니 보수당은 대중정당도, 민주화된 정당도, 시스템화된 정당도 못 되는 것이다 라고 이병태 교수의 견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병태 교수 잘 안 좋아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병태 교수의 견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최용호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나이 만용으로 대한민국을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속죄하겠습니다 라는 유서를 써놓고 이미 세상을 하직했었어야 할 인간이다.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철없는 인간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이 만용으로 대한민국을 좌파 손아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죽음으로써 속죄하겠습니다 라고 유서로 써놓고 이미 세상을 하직했었어야 할 인간이다.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철없는 인간아 라고 최홍호 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명한 페이스북 저널리스트 변준우 씨의 견해도 소개해 드릴 만합니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공동체를 리드하기 위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저 이 글을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자생활 30년 했고 대학에서 기사 쓰는 법을 한 5년 동안 지도해온 교수의 입장으로서 한동훈의 이 글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리드하기 위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겠다. 변준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양 특집 호르물, 가발쓴 악마의 탄생 시나리오를 읽는 듯 하다는 겁니다. 난 도대체 한동훈의 글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동훈의 글 이해 못하는 건 이제 또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더 여기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실망하시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힘을 냅시다. 결국 잘 될 겁니다. 자,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해 못하지만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요 글에 대한 비판은
민경욱 씨 글을 소개하고 난 뒤에 다시 이 글로 돌아와서 한동훈을 비판하겠습니다. 자, 민경욱 씨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그 연필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전선거와 그 다음에 그 본투표 사이에 괴리가 큰, 굉장히 그 표가 많이 난, 차이가 많이 난 지역을, 지금 전국에 있는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부터 이걸 뽑았어요. 자, 이 표는 그런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선 확실, 이 표에 당선 확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당선 확실은 국힘당 추적 관내 득표율과 민주당 추적 관내 득표율 차이값에 대한 99% 오차 범위를 최소한 5배 이상 벗어날 정도로 당일 투표 차이값이 높은 선거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서울 지역에 분석을 했어요. 당선 확실, 당선 분명이라고 했는데, 당선 분명은 오차 범위를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 정도로 당일 투표율 차이값이 높은 선거구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 잘 이해 못하셔도 좋지만 그 다음 글이 중요합니다. 중구 성동을과 양천갑, 영등포을, 송파병, 강동구 갑 등 5곳의 후보는 실제로는 10,000표 이상 이겼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떨쳐 일어나서 재검표를 신청하세요. 요거를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중구 성동을과 양천갑, 영등포을, 송파병, 강동갑은 실제로는 무려 10,000표 이상 차이가 났을 것이다. 이겼다, 10,000표 이상. 근데 지금 자기가 떨어졌다 라고 낙심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다. 재검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서울은 지금 11명이 당선된 게 아니라 28명이 당선됐다. 서울은 28명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최재형이도 당선됐다. 윤희숙이도 당선됐다. 당신들 또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찬이도 당신 당선됐어. 그냥 주저앉지 말고 해 라고 하는 겁니다. 박민수 씨, 당신도 당선됐어. 그냥 표를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해라. 양천갑, 구자룡 씨, 당신도 10,000표 이상 차이가 나. 가만히 있지 마. 재검표 신청해. 라고 민경욱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건방지기 이를 데 없는 한동훈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자, 한동훈이는 지금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패배가 아니라 제가 패배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도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그래갖고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래 놓고는 어떤 이상한 일을 했느냐,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분석을 해주잖아, 민경욱이가. 정교하게 다른 사람들은 분석을 해주고 있어. 너 표 잊어먹었어. 과반수를 넘었어. 서울만 해도 11명이 당선된 게 아니라 28명이 당선됐어라고 정교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민경욱이가 하고 여러 이 학자들이. 근데 무슨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언제 공부하고 앉아있어? 한동훈이 언제 공부하고 앉아있냐고. 5월 10일이 선거 소송 마감이야. 5월 10일이. 정교해지기 위해서 5월 10일 이전에 당신이 잃어버린 표, 당신이 잃어버린 의석, 한 50여 개, 52개에서 60개 의석을 찾아와야지. 당신은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한동훈이 건방 떨지 말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글을 가지고 건방 떨지 말고, 딴 사람들이 이미 정교하게 분석해 줬으니까 이제 박력 있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신념 같은 소리 하고 있지 마. 당신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잃어버린 표, 그게 당신 게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 거야. 정교하게 이미 다 분석을 끝내줬어. 당신은 그런 걸 계산할 수 있는 산수적인 머리가 없어. 이제 그걸 가지고 박력 있게 5월 10일 이전에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선거소송, 무효소송할 수 있는데 실망하시고 귀에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힘내시죠. 뭘 어떻게 같이 힘내는 거야? 어떻게 하면 같이 힘내는 거야? 자기가 다 도둑 맞아놓고 어떻게 같이 힘을 내? 자기가 도둑은 다 맞아놓고 왜 같이 힘내야 돼? 결국 잘 될 겁니다. 어떻게 잘 돼? 나라 망치고 좌파 세상으로 다 넘어가고 이제 알았어요. 제가 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한동훈이가 결국 잘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좌파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사전투표를 막 독려하고 그래서 막 부정투표가 일어나서 전국에 부정투표가 일어나가지고 의석을 한 50여 개나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잘 됐구나. 좌파로 넘겨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부정선거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들 부정선거 그 소송하려고 그런 거 막고 결국은 좌파로 넘어가는 겁니다. 속으로 지금 한동훈이는 쾌재를 부리고 있을 겁니다. 봐.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 세상 대한민국을 좌파로 넘겨줘. 종북 좌파에게 넘겨주는데 성공했어. 결국은 잘 됐어. 이게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한동훈은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32년형을 구형한 사람입니다. 그 1180억 원인가 세금을 추징한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벌금인가요? 추징한 사람이 구형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구형문을 읽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한다고 할 때 같이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검사 무슨 어디 시골에 무슨 연수원에 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권 창출에 전혀 도움을 준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윤석열이가 법무부 장관 만들어줬어. 장세동이는 달라. 장세동이는 같이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야. 장세동이는 한 번도 윤석열에게 전두환에게 대든 일이 없어요. 감옥에 갈 때도 장세동이가 감옥에 갈 때도 연희동에 전두환 집에 가서 절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감옥 갔다 와서 다시 왔어. 잘 다녀왔습니다. 한동훈이가 정말로 뭐 윤석열이 표현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면 한동훈이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는 탄핵에 관한 모든 원죄를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윗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밑에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 자진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해서. 혹시 이거 잘못되면 국장께서는 회복할 기회가 없지만 부장인 나는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까 국장은 빠지세요. 이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거짓 탄핵으로 정권을 탈취했어. 한 사람은 대통령, 그 밑에 사람은 부하가 법무부 장관이 됐어. 그러면 한동훈이가 뒤집어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탄핵에 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드는 거 한 겁니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의 프로세스를 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훈이 석방하고 그 다음에 갇혀있던 국정원장을 비롯한 사람 다 석방하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다 사죄하고 그리고 그 자살한 기무사령관 그 묘소에 가서 자기가 속죄의 절을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변희재 만나고서 변희재한테도 잘못했다. 그리고 변희재에게도 적당한 보상을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은 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 탄핵 과정에서 잘못은 접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야 돼요. 전혀 그런 일 없었죠. 지금 나중에 이제 탄핵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한동훈이는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길 거 뻔합니다. 지금 머리 들고 머리 치받고 싸우는 거 봐. 자, 이번 선거 누가 망쳤냐? 윤석열, 한동훈이 두 사람이 망친 거예요. 한동훈이는 아니야, 나는 안 망쳤어. 윤석열이가 다 망쳤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이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탄핵이 잘못됐다. 누구 책임이냐? 라고 할 때 한동훈이는 빠져나갑니다. 윤석열이가 시켜서 했어요. 라고 할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온갖 시건방은 다 떨었어. 대한민국에 자기보다 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없는 것, 자기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5.18이 들어가 있는 기사를 신문에 돌렸다고 의사 인천시 그 의장을 잘라. 경선에 통과한 사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잘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이런 날이 나는 거 그거 관철도 못 시키지 못했으면서 그냥 관철하는 것처럼 떠들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전투표, 야, 이번에 안전하구나 다 투표했잖아. 자기도 다 모든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 다 사전투표했잖아요. 그 결과가.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제목을 쓰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제가 만용을 부렸습니다. 죽음으로써 속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게 방송으로서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쓴 표현은 아니에요. 페이스북에서 최용호 씨라는 분이 쓴 표현을 제가 차용해 왔지만 이 제목을 쓰기엔 대단히 기자로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알맞은 제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댓글에 할복해야 한다고 들어왔어요. 아마 일본 사람이면 할복했을 거예요. 대단히 오만하고 거만하고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 없다는 겁니다. 글 보세요. 그게 사과문이에요? 이해를 못해. 그게 국민에 대한 사과문이냐고요. 죄송합니다도 아니야. 한마디로 하는데 미안합니다야. 잘 될 겁니다. 나중엔 또. 잘 되긴 뭐가 잘 돼. 나라를 종북 좌파에게 넘기는 거는 잘 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전투표를 하면, 관외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우편 봉투를 줍니다. 그 우편 봉투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우편 봉투에 보면 등기 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꼭 사진을 찍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등기 번호를 확인하면,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등기 번호를 확인했어요, 이번에. 등기 번호를 하면 그 등기가 시간별로 어느 우체국을 지금 가서 어디쯤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어디를 거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등기 번호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봉투에 이미 등기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 번호를 치면, 인터넷으로 치면, 지금 이 등기가, 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봉투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배달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봤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일이야. 동일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했어. 첫날 한 사람 있고 둘째 날 한 사람. 근데 여기서 투표를 했으면 동일한 우체국을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데를 통해서 갔어. 첫째 날과 둘째 날이 달라. 그런데 첫째 날 하는 게 더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둘째 날 멀리 돌아간 게 더 먼저 갔어요. 페이스북에 이영순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경로를 거쳐야 할 40 관외 사전 등기가 각각 다른 경로를 거쳐서 배달됐다.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에 거주하는 A씨와 B씨가 있었다. A씨와 B씨는 모두 동일 투표소에서 관외 사전 투표를 했다. 그래서 A씨, B씨 모두가 다 관외 사전 투표 봉투를 받았다. 거기에 각각 등기번호가 있었다. 그래서 4월 5일 투표한 A씨 등기는 타 지역 없이 춘천에서 했으니까 춘천에 있는 우체국에서만 머물다가 춘천 선관위에 배달이 됐다. 근데 4월 6일 투표한 B씨는 이게 춘천에 간 게 원주 집중국으로 가가지고 춘천에서 원주로 가서 원주를 경유해서 춘천 선거관리에 배달이 됐다. 동일한 경로를 거쳐야 할 관외 사전 투표 등기가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배달이 됐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무엇이냐면 A의 등기, 즉 춘천에서 투표해서 춘천 선거관리위원회로 간 그것이 확인하니까 이게 아직 도착이 안 됐어. 그래서 춘천 선관위에다 조사를 했죠. 아니 이거 왜 지금 개표가 다 됐는데 또 안 됐어요? 왜 접수가 안 됐어요? 타 지역을 경유하지 않았는데 보니까 왜 춘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막 물어봤죠. 우체국에 머무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으냐? 왜? 아까 말씀드린 등기 번호를 확인하면 이게 지금 배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개표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게 확인이 안 돼. 계속 어딘가에 머물렀다는 얘기죠. 우체국에 머무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으냐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 이야기인가 하루 늦게 6일날 투표한 B 등기는 원주 집중국을 거쳐서 갔는데 하루 먼저 투표한 것보다 먼저 춘천 선관위에 배달이 됐습니다. 표도둑 집단, 선거 조작이다. 우리의 소중한 주권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하는 이영순 씨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오건호 씨가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투표함 자물쇠의 비밀이라는 글이에요. 중앙선관위는 투표함을 쉽게 열고 흔적 없이 다시 닫기 위해서 플라스틱 자물쇠를 만들었어요. 특히 사전선거 투표함은 기이한 자루였어요. 선거 투표함 밑에가 자루로 되어 있어요. 봉지를 붙인 상태에서 흔적 없이 플라스틱 자물쇠를 뽑을 수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이 혈세로 선거범죄를 연구하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이거 플라스틱 자물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까지 거 뽑으면 되지. 뽑고 다시 끼우면 되지. 자,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 김용미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시행이 10년 된 사전투표 이거 제대로 올바른 제도인지 국민의 입장을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김용민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총선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율이 31.28%로 본투표율 35.30%와 거의 맞먹는다. 사실 본투표 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전투표하는 순간 절반은 선거가 이미 끝난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는 아니냐라고 반성적인 주장을 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이 제도를 바라보는지 사전투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권자 조사를 해서 사전투표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라는 기사를 중앙일보의 강천호 씨가 썼어요. 인터뷰를 해서.
오케이. 원래 김용빈이라는 인간은 믿을 인간이 못 돼. 이거 선투표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론조사하면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이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떤 일도 믿을 수가 없어. 두 번째, 이 인터뷰를 하는 강찬호 기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중앙일보 강찬호 기자. 희한한 사람이에요. 여기 몇 가지 물어봤어요. 이제 뭐 부정투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부정투표의 증거에 대해서 결정적인 거는 안 물어봐. 희한한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왜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여기저기 가느냐, 왜 자물쇠가 쉽게 열리느냐, 왜 밑으로 자루로 되어 있느냐, 왜 인쇄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나오느냐, 왜 4년 전 썼던 QR코드가 있는 그 투표지가 남았느냐,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질문만 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인터뷰를 한 사람이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입니다. 오늘만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강찬호 기자가 쓴 기사, 강찬호 기자가 선관위를 상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쓸데없는 질문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든 질문, 그것을 가지고 인터뷰를 한 사람이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기사만 만들어내는가? 제가 기자 선배로서 강찬호 후배 기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질문은 전부 쓰레기야. 당신의 질문은 전국을 찌르고 있지 못해. 당신의 질문은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어서 하는 내용을 묻고 있지 않아. 당신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슬쩍 빠져나갈 수 있을 건가? 그 길을 열어주면서 쓸데없는 질문만 하는 게 강찬호 당신이야. 라고 선배 기자가 조용히 얘기할 때 잘 알아듣고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질문하지 않기를 강찬호 후배 기자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선배가 이렇게 얘기하면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얼굴을 못 줄 정도로 어디 쥐구멍이 됐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기자라면?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매일경제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동대표가 뭐기에 부정선거 007 작전이라는 그 기사예요. 위조투표지와 투표함 바꿔치기, 꽤 오래전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년 전 한 서울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실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라고 매일경제신문 지혜진 기자가 썼어요. 어쨌든 위조투표지와 투표함 바꿔치기가 꽤 오래전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나왔을 법한 일이 2년 서울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단독 6부 부장판사 송혜영 씨는 18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A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울 중장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기표화된 투표용지를 넣은 위조 투표함을 사전에 만들어 두었다가 개표할 때 슬쩍 바꿔치기 했다. 여기 이거야. 이렇게 투표 당일날 그 전에 슬쩍 가짜 투표지를 담은 이렇게 봉투를 함을 만들어 두었다가 슬쩍 바꿔치기 하다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서울 북부지법 형사
6단독 부장판사 송혜영 씨가 6개월을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공정한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으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가짜로 몰래 투표지를 만들어서 탐을 보관하고 있다가 바꿔치기 했다. 이게 부정선거다. 즉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서울 북부지법 형사 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가 판결했어요. 알았어. 대한민국에 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면 이렇게 가짜 투표지 만들고 투표 바꿔치기 하면 그게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 라고 말한 판사는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야. 서울 북부지법 형사 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 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막 부정선거하고 뭐 투표해도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다 라고 우리나라 판사들은 느끼지 않는 거. 그거 괜찮아. 민주주의 기본 정신 훼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 왜? 대법원 판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헌법재판소 판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전부 판사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대한민국 판사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훼손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오직 한 사람 나와서 딱 이분에게 훈장조이 돼요. 서울 북부지방 형사 6단독 송혜영 판사에게는 훈장조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는 오직 이 사람 한 사람이야.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라고 판결한 사람은 송혜영 부장판사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안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법대는 안 나왔을 것 같아.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법대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판결을 안 내릴 거야. 근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판결한 거 봐서 이 송혜영 판사는 서울법대는 안 나온 것 같아. 희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는. 그 많은 판사 중에 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판사 중에 오직 한 명의 판사는 말을 했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 이 한 명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돼.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사 매일경제의 지혜진 기자가 쓴 기사의 앞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효투표지와 투표함 바꿔치기 꽤 오래전 제3세계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년 전 서울 한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왔어요? 지혜진 기자는 지금 4월 10일에 바로 있었어. 열흘 전 선거에 바로 대한민국에 있었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대한민국에 있었어. 근데 지혜진 기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민 갔다 왔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을 소개하면서 4.19 때 김주열의 시신이 있었다. 아마 이게 그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때문에 아마 4.19가 이제 혁명이 촉발됐죠. 그때 그 데모를 하던 김주열 씨가 이렇게 실종되는데 나중에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라고 방송했는데 제가 잘못 방송했어요. 부산 앞바다가 아니라 마산 앞바다였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바로 잡습니다. 제게 댓글로 마산 앞바다입니다라고 제게 수정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당일 투표에서는
붉은색이 이렇게 여기저기 많았어요. 사전투표에서는 거의 없죠, 이쪽에서. 이게 4.19 혁명, 40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이제 선거가 끝나서 제가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후원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이는 꼴값 주접을 떨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버려야 나라가 바로 서고 우파가 섭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은 왜 제게,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방송을 왜 하시나요? 나이 들었으니까 하는 거죠. 경험이 많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단을 쓰는 법도 모르는 자가 서울대, 법대, 검사, 법무부 장관, 초딩보다도 못한 것 아니냐. 초딩보다 못한 문단 처리 어렵게 안 쓴다. 초등학생도 어렵게 안 써요. 여러 가지 많은 있었고요. 사기 탄핵 주범들이 계획적으로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맞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기 탄핵의 주범이고 그들이 둘이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 따질 거 없이요. 둘 다가 나쁜 사람들입니다. 둘 다가 이번 선거를 망쳐서 좌파에게, 종북 좌파에게 나라를 넘겨주기 위한 치밀한 기획하에 이루어지는 한통속들이 벌이는 사기극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